104페이지 협의무권대리에서 무권대리인의 책임만 남았습니다. 자, 이 무권대리인 책임은 본인은 더 이상 책임을 질 여지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 본인이 추인을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럼 본인 더 이상 책임 안 지죠. 근데 상대방은 보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어떤 경우냐? 상대방이 의리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경우. 만약에 상대방이 무권대리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굳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요건. 본인은 더 이상 책임을 질 여지가 없는데 상대방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경우. 이럴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해서 마련된 게 135조입니다. 조문은 지금 보지 마시고 밑에 의의를 봅니다. 본인이 더 이상 책임을 질 여지가 없고 반면에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무권대리인이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더라. 그럼 그 요건이 뭐냐? 본인이 더 이상 책임을 질 여지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게 첫 번째 요건이죠. 기억.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을 못해요. 여기서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건 무권대리인이 확정됐다 이런 뜻이에요. 대리권을 증명 못했으니까. 그리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를 못했어요. 즉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 보게 되는 표현대리라는 게 성립하면 안 돼요.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요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요건이죠. 상대방은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려면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죠. 상대방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굳이 보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 디귿. 여기 이제 숨어있는 요건인데요.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 밝혀집니다. 리얼 무권대리는 행위 능력자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 땅을 몰래 갖다 팔아먹은 놈이 12살짜리야. 아버님이 추인을 거절했어. 저 새끼는 내 새끼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12살짜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12살짜리, 12살, 8살로 바꿀까? 책임이 뭐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무권대리는 제한 능력자가 아니어야 책임을 질 수 있구나. 행위 능력자여야 되는구나. 자, 그 요건 중에서 니은하고 리을 두 개의 요건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지문은 그 두 개에서 보통 나오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미음하고 비읍은 보지 말고 동그라미 3번을 봅니다. 효과. 자, 무권대리는 어떤 책임을 지느냐? 계약을 이행하던가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어떻게든 병에게 땅을 넘겨주든가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계약을 이행할 것인가 손해를 배상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이 상대방한테 있습니다. 상대방이 예를 들어 을한테 야 손해를 배상해 그랬더니 을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든 아버님을 설득해서 땅 넘겨줄게 이따위 소리 못합니다. 병이 서는데 손해배상하라 그러면 손해배상해야 되고요. 땅을 넘겨라 그러면 어떻게든 땅을 넘겨줘야 되고요. 이렇게 선택을 누가 한다? 상대방 선택이 따른다는 거. 또 하나 아까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상대방이 이렇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청구하려면 계약은 살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해버리면 을한테 계약을 이행하라는 걸 선택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135조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 상대방 계약을 철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요건이 효과에서 출출이 됩니다. 요거를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게 됩니다. 요런 책임이 있구나 정도까지를 딱 생각하시면 돼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쳐다보지 마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표현대리. 구체적 내용은 나중에 하고요. 개념만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무권대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갑이요. 을한테요. A 토지 서류를 주면서 담보대출을 받아오라고 했어요. 그럼 을은 서류 가지고 은행 돌아다니면서 담보대출 받아오면 되잖아요. 예? 아파트라고 할까? 주택담보대출? 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서류를 줬습니다. 각종 대출 서류. 자, 을이 은행을 가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아오면 되는데 팔아버렸어요, 이거를. 자, 을은 저 갑이 부탁한 아파트를 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담보대출 받아오라 그랬지 팔으라고 부탁을 한 적은 없단 말이죠. 즉 을은 권한을 넘었어요. 그죠? 무권대리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갑이 준 서류 대표적 두 개만 생각해 볼게요.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뭐라고 써 있어야 돼요? 담보대출 권한을 위임한다라고 써 있어야 되죠. 인감증명서에도 용도란에 부동산 담보대출용이라고 써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갑이 위임장을 줬는데 그 위임장에 부동산에 관한 처분 권한 이렇게 써요. 처분 권한. 자, 처분이란 게 두 가지라 그랬죠. 매각하거나 담보대출. 그죠? 근데 보통 사람은 처분이란 말을 들으면 뭐만 생각해요? 매매를 생각하죠. 갑은 처분 권한을 위임한다고 써줬어요. 그 다음에 위임장에는 매도용이라고 돼 있어요. 갑이 위임장을 부동산 담보대출용으로 새로 발급받아서 줘야 되는데 기존에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하나 있어서 그래서 그냥 여기다 처분 권한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준 거예요. 근데 요 두 개를 본 병 을에게 무슨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매각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겠죠. 갑이 써준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에 처분 권한을 위임한다라고 써있고 부동산 매도용이라고 써있다면 병은 당연히 을에게 매각 권한이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을 거예요. 근데 을은 매각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교부한 서류에 써있는 걸 본 병은 을에게 매각 권한이 없다라는 걸 절대로 알 수가 없겠지요. 즉 을에게 매각 권한이 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그게 단순히 을이 서류를 위조한 게 아니라 갑이 써준 서류가 잘못돼 있잖아요. 그죠? 갑의 잘못이 개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죠. 갑이. 이렇게 무권대리인데 상대방은 철석같이 유권대리라고 믿고 있게 되고 다시 말해서 을에게 매각 권한이 있는 것 같은 겉모습이 있어요. 겉모습. 그죠? 이걸 외관이라고 해요. 겉모습. 근데 거기에 갑이 원인을 제공했죠. 그죠?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지. 여기서 또 갑이 왜 저렇게 써줬나요를 물으시면 안 돼요. 갑이 또라이니까 그렇겠지. 106페이지 의의를 봅니다. 대리권이 없는 자의 무권대리지만 상대방이 봤을 때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겉모습을 갖추고 있고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겉모습. 그 겉모습의 발생에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을 때, 원인을 제공했을 때, 본인과 관련성이 있을 때 그러한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죠? 양가로 3번. 무권대리 행위가 있어야 되고 상대방에게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이거는 서류 이런 정당한 이유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나가 본인의 잘못이나 본인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표현 대리를 우리 민법이 세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라는 거고요.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라는 거고요. 129조 권한 소멸 후의 표현 대리라는 걸 말하는데 지금 예를 든 게 바로 이 126조죠.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이렇게 되겠죠. 요 세 가지 표현 대리 중에서 126조 권한 넘은 표현 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걸 표현 대리라 한다. 개념만 잡아달라. 개념만. 아시겠죠? 그래서 109페이지를 가면 가장 대표적인 109페이지 3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나와 있습니다. 의의를 봅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자신의 A 토지를 담보로 금전 차용을 부탁하였는데 을이 매각하는 경우와 같이
기본적으로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표현 대리를 말한다. 근데 표현 대리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더 있다. 이렇게 표현 대리 개념 정도를 오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대리는 오늘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을 보고 있고요. 세 가지 본 거예요. 목적 요건 받고 의사표시 요건 받고 대리에서 요건 본 거예요. 하나가 더 남았어요.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보고 이렇게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그러면 법률행위는 무효였죠. 이게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착오나 사기강박의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뭐 할 수 있도록 해놨었어요?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취소해야 무효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범죄가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원칙 무효행위, 예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 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뒷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모아놓은 게 무효와 취소입니다. 114페이지. 지금까지 우리는 무효다, 취소할 수 있다 해서 끝났고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은 없었죠. 그렇죠? 그걸 모아서 보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뒷마무리를 우리 민법은 이렇게 처리해라라고 각종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이제 모아서 보는 거죠. 114페이지 무효가 먼저 나왔네요. 의의를 봅니다. 법률 행위가 성립은 되었으나 즉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그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법률 행위는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권리와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걸 무효로 한다. 그런데 민법은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일단 유효하되 특정의 일방적 의사표시, 이게 취소예요. 취소권자의 취소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경우도 만들어 놓고 있더라. 이걸 취소로 한다. 2번, 무효와 취소는 공통적으로 법률행위는 성립했으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체결조차 하지 않았다면 무효다, 취소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법률이 불성립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이건 한번 말씀드리기 전이죠. 하나의 행위에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공존하는 경우가 있더라. 예가 있었죠. 만취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한 경우에 만취했으니 무효죠. 부모 동의 없이 했으니 취소할 수 있죠. 이거를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부르고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개념 이렇게 잡고 무효를 봅니다. 무효에서는 뜻은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게 종류입니다. 무효의 종류. 무효의 종류. 자, 무효의 종류를 오늘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첫째가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의 구별이 있습니다.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자, 우리 지금까지 본 무효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반사회 질서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같은 것들은 무효로 한다로 끝났어요. 그죠? 그런데 비진의 표시 무효나 허위 표시 무효는 무효다. 그리고 나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사족이 붙어 있었어요. 그죠? 그걸 구별하는 거예요. 절대적 무효는, 먼저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이걸 상대적 무효라고 해요. 그럼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결과는 어떻게 돼요? 선의의 제3자가 권리를 취득 못한다,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중매매가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일 때 제2매수인과 거래한 선의 제3자는 선의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절대적 무효예요. 반면에 가장매매 같은 건 어땠어요?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이런 게 상대적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무효는 절대 무효가 원칙입니다. 상대적 무효가 예외고요. 요게 두 개가 있다. 예 두 개를 기억합니다.
비진이 표시가 무효인 경우와 허위 표시. 대표적으로 상대적 무효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무효를 쫙 깔아놓고 상대적 무효를 골라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무효, 상대 무효 일단 구별하시고요. 2번은 몰라도 되고요. 3번으로 겁니다.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가 있습니다. 이거 뭐 별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전부가 무효인 경우가 있고 일부가 무효인 경우가 있더라. 주택을 매매했는데 계약 체결 전 전부 멸실, 원시적 전부 불능, 전부 무효겠죠, 그죠? 그런데 계약 체결 전 지붕 한쪽만 멸실, 원시적 일부 불능. 그럼 일부만 무효냐, 전부가 무효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법률이 전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냥 전부 무효로 처리하면 되는데 일부가 무효일 때 문제가 된다. 일부 무효 갑과 을이 주택 및 창고를 매매했는데 창고가 멸실 또는 주택만 멸실 이런 게 일부 불능, 일부 무효가 될 것이다. 이럴 때 전체를 무효로 할 것이냐 일부만 무효로 할 것이냐 문제가 생기는데 조문은 암기해야 됩니다. 원칙 전부 무효로 한다. 한 장을 넘겨보면 법률의 경우에 일부분에만 무효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131조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해봐요. 상상. 뭐라고 상상을 해보냐. 갑과 을이 창고가 없었더라도 주택만이라도 매매했을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갑과 을이 창고가 없었더라도 주택을 매매했을까? 둘 중에 하나죠. 안 했을 거다. 했을 것 같다.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때 두 번째. 했을 것 같다. 요거를 가상적 의사라고 불러요. 또는 가정적 의사라고 부릅니다. 이럴 때는 일부만 무효로 한다. 나머지는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처리해라. 그게 137조의 취지가 됩니다. 동그라미 1번의 원칙, 전부를 무효로 한다. 동그라미 2번의 예외, 기억. 예외적으로 무효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분리가 가능하고 주택만 매매할 수 있고, 그죠? 창고는 매매 안 해도 되고 이런 경우. 무효 부분과 아닌 부분이 분리가 가능하고 무효 부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창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주택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 상상한 거죠. 그죠? 그런 걸 뭐라 한다?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라고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나머지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조문 가지고 딱 130조는 거의 조문만 출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나왔습니다. 확정적 무효는 뭐예요? 무효로 확정이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유효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에 유동적 무효는요, 무효는 무효예요. 근데 여기에 별도 요건을 갖추면요, 유효가 될 수 있어요. 뭐가 있었죠? 무건들이 아까 무효였잖아요. 추인하면 유효가 됐죠? 또 하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요,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돼요. 나중에 볼 게 또 있습니다. 정지 조건이 붙어 있는 행에서는요, 조건이 성취가 되어야 유효가 돼요. 시기가 붙어 있는 행위는요, 시기가 도래해야 돼. 이걸 기한도래라고 합니다. 그럼 유효가 돼요. 자, 여기서 이 두 가지는 나중에 부관 가서 할 거고요. 요거는 이미 받고 이제 요것만 보면 되는 거야. 이런 걸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는 무효지만 별도의 요건을 갖추면 유효가 될 수 있을 때. 117페이지 맨 위에 일단은 무효지만 별도 요건을 갖추는 경우 유효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얘 보니까 무건들이 받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전 거래 행위 보면 되고요. 정지 조건, 부라는 말은 붙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정지 조건이 붙어 있거나 시기가 붙어 있는 법률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관 가서 할 겁니다. 유동적 무효입니다.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최근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법률행위 효력이 불확정적인 것을 고르면, 유동적인 것을 고르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써먹어야 되니까 일단 기억을 해두자. 그리고 나서 양가로 3번. 무효에서 요거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전 거래행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전 토지거래를 한 경우의 효력. 이렇게. 자, 여기서 먼저 이 허가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또는 규제구역이라고 하는데요. 토지거래 규제 수단이 두 가지죠. 토지거래 신고, 토지거래 허가. 두 가지가. 그 중에 허가가 훨씬 강력하죠. 자, 토지거래 규제구역 내에서 허가는 특별 유효 요건입니다. 판례가 특별 유효 요건으로 봐요. 두 번째, 거래 후 허가입니다.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할 때 매매계약서를 첨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고 나서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1월 10일 날 일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거래부터 하겠지요? 그죠? 매매하겠죠? 토지를. 그리고 나서 1월 30일쯤 허가를 받았다. 허가 없이 거래했으니 무효죠? 허가를 받으면 특별 유효권을 갖췄으니까 유효가 되겠죠? 그죠? 언제부터 유효가 되느냐?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그래요. 자, 그건 나중에 보고 일단 유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요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1월 20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 20일이 됐을 때 중도금 지급 의무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각과리 계약을 하면서 1월 20일 날 중도금을 주기로 했다면 당연히 갑은 1월 20일 날 중도금을 달라 그러겠죠. 이럴 때 그런 중도금을 줘야 되는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어떤 법률 관계가 발생하는가의 문제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쌓여 있게 됩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3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 계약의 법률관계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에 기억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억 4줄 읽어주시고 니은 보지 마시고 동그라미 2번으로 넘어갑니다. 기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이건 이제 옛날 판례 문구니 그냥 그대로 있는데. 그 규제구역 내 그것만 생각. 규제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은 관할관청을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게 판례 문구예요. 자, 여기서 먼저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보세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를 넘겨줘요. 무효 등기가 돼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어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이게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무슨 뜻이에요?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가 없고요.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의문을 품었던 거 을이 1월 20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자, 1월 20일이 됐을 때 갑이 을에게 중도금을 청구하겠죠. 을은 중도금 지급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약속했어도 허가를 받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아무런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을이 1월 20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중도금 지급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을이 설령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야.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 불이행의 효과가 뭐냐? 계약 해제예요. 갑은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한 장을 넘겨보면 니은의 관련 판례 1번 채권 저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계약 이행 청구할 수 없다. 2번 두 번째 절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 그죠? 대금을 먼저 주기로 했다. 설령 약속했다 하더라도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 해제도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없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1번, 2번. 반면에 디귿에 보면요. 신의 측상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가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갑과 을은요.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합니다. 거래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상대방의 허가에 협조해 주겠지. 나중에 허가를 신청할 때 둘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돼요. 허가 신청을 할 때. 무슨 뜻이에요? 상대방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허가 절차에 협력할 것이다라고 믿겠지요. 이런 계약 당사자 사이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신뢰관계를 신의칙이라고 합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도 해요. 즉 계약 당사자에게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믿음을 깨서는 안 된다. 이게 신의 성실의 원칙이에요.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신뢰관계로부터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가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협력 의무가 생기니까 상대방에 뭐가 있어요? 협력 청구권이 생기겠죠. 이때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권이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는 계약상 의무가 아닙니다. 매매 계약상 의무는요.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계약상 의무예요. 근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런 계약상 의무는 없고 실의칙상 의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만 이것도 의무이기 때문에 1번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 신청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걸 협력하지 않으면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가 계약상 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이걸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채무 불이행은 아니란 말이죠. 그 말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디귿에서는 관련 판례 1번만 딱 일단 머릿속에 넣습니다. 기본이 되는 것만 지금 체크하는 거예요. 다음 계약금 교부는 넘어가고 오른쪽을 봅니다. 자, 유동적 무효는요. 유동적 무효는 결과적으로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아까 무권 대리도 유동적 무효였었죠. 근데 결과가 두 갈래였었죠.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와 유효로 확정되는 경우 두 갈래로 간단 말이죠. 아까 무권 대리도 유동적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이 됐고 본인이 추인을 하면 유효로 확정됐죠. 똑같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전 거래기도 유동적 무효인데 이게 이 상태에서 궁극적으로 두 갈래로 간단 말이지.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와 유효로 확정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 무효로 확정이 되고 어떤 경우에 유효로 확정되느냐의 문제가 생기죠. 그중에서 요 유효로 확정되는 경우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과정에서 3개를 기억합니다. 첫째, 허가받은 경우 당연하죠. 두 번째,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돼버렸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을 해제해버렸어. 세 번째,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가 됐어. 근데 재지정을 안 했어. 그럼 뭘로 바뀐다? 유효로 확정이 된다. 3가지 경우. 유효로 확정되는 3가지. 기억해 줍니다. 반면에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 중에서는 처음부터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허가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 이거를 조금 어렵게 허가를 배제 또는 잠탈할 목적이라고 되는 잠탈이라는 건 몰래 회피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잠탈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미등기 전매.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았고 을이 병에게 미등기 전매를 했다는 건 마치 갑과 병의 매매한 것처럼 꾸미는 거고 갑, 을 매매, 을병 매매에 대한 허가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미등기 전매행위 및 중간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이 될 뻔 무효가 아니라 그랬죠. 근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제도를 위반했어요.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미등기 전매행위 중간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 위반과는 별도로 허가를 받으라는 효력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대법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미등기 전매행위 및 중간생략 등기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억에 1번에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중간생략 등기 합의 아래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전전 매매된 경우, 즉 미등기 전매가 있는 경우 갑을, 을병 각각의 매매는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고 유효가 될 여지가 없다. 설령 마치 갑과 병이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갑병 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허가 자체도 무효다. 왜? 존재하지 않는 거래에 대한 허가잖아요. 그죠? 갑병은 매매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갑병 거래 허가는 존재하지 않는 거래에 대한 허가이기 때문에 허가 자체도 무효가 된다.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그거 하나 확인하시고 밑에 니은 아까 허가받으면 유효로 확정된다 그랬죠. 그럼 반대로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무효로 확정이 되겠죠. 그죠?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무효로 확정될 거고요. 한 장을 넘겨보면 미음이 있습니다. 거래계약에 별도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갑과 을이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했는데 예를 들어 을이 사기를 쳤어요. 위법한 기망이 있었어요. 갑은 취소권이 있죠. 이때 갑이 취소를 할 수 있느냐?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즉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유 외에 별도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그걸 주장해라. 주장하면 그 거래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리고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이렇게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 중에서 처음부터 무효로 확정된 미등기 전매 행위와 나중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두 가지 불허가 처벌을 받은 경우하고 별도의 무효 취소 사유가 있을 때 그걸 주장한 경우하고 그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지요? 오늘 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무효의 종류가 된 유동적 무효 개념과 관련해서 요 허가전 거래 행위에 대한 우리 대법원 태도가 어떤 게 있는가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몇 가지 딱 체크했습니다. 다른 거는 좀 읽으시면 머리 아프고요. 그 기본이 되는 것만 일단 확인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무효가 있어요, 쭉. 자, 무효가 됐을 때, 어찌됐건 무효가 됐을 때 그 효과. 당연히 이행을 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이미 뭐 계약금 따위를 주는 등 이행을 한 상태야. 그럼 어떻게 돼요? 돌려주고 받아야 되죠. 그걸 뭐라 한다? 부당 이득 반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죠.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이거나 불공정한 경우에는 불법 원인급여라는 게 있었죠.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행전, 이행으로 나눠서 간단히 그 결과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효는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무효행의 재생이라고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각과 을 사이에 6개월 동안 교섭을 열심히 해갖고 계약을 딱 했어. 근데 무효네? 허탈하겠죠.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 좀 그 행위를 되살려보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걸 무효행위의 재생, 재활용이 재활용.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무효예요. 나중에 무효라는 사실 알았어. 그럼 새로 계약하면 되죠. 무효 사유를 제거한 채 새로 계약을 하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존의 무효인 행위를 한번 되살려보자 해서 마련된 제도가 두 개가 있어요. 무효행위 추인과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이걸 무효행위 재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자, 그 중에서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놈과 관련해서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간단히 생각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각과 을 사이에 반사회 질서 행위를 했어요. 부첩 계약을 했어요. 도박자금 대여 계약이라고 할까요? 네. 이거를 각과 을이 나중에 추인을 했다. 추인이 뭐예요? 아까 무권대리 추인처럼 추후 인정 사후 동의가 되는 거예요.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바뀌었죠. 그럼 이 무효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이게 유효가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박자금 대여 계약을 당사자가 나중에 추인하게 되면 그 도박자금 대여 계약이 유효가 될 것인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139조는 뭐라고 해놨어요? 원칙.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놨어요. 이게 제 원칙이 되는 거예요.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어요. 그냥 무효야.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회 질서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 추인하더라도 여전히 무효다. 그게 원칙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 각과 을 사이에 1월 10일 날 갑소유 A 토지를 가장매매를 하고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런데 이 가장매매가 무효야. 등기도 무효죠. 자, 이 상태에서 7월 10일쯤 갑이 이 땅을 진짜 팔아야 될 사정이 생겼어. 처음엔 가짜로 팔았잖아요. 근데 갑이 돈이 필요해. 땅을 진짜 팔아야 될 사정이 생겼어. 자, 이때 갑 을한테 가서 야, 내가 좀 돈이 필요한데 이 땅 네가 진짜 살래? 그랬더니 을이 나도 마침 땅이 필요했는데 사겠다. 즉 7월 10일 날 갑과 을이 새로 유효한 매매계약 따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이거 막을 이유가 뭐가 있어. 뭐. 그래 안 그래요? 그쵸? 자, 그런데 만약에 A토지 가장매매한 갑과 을이 7월 10일 날 만났고 새로 유효한 매매계약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7월 10일 날 만나가지고 야, 우리 1월 10일 날 했던 매매가 민법 108조에 의하면 가장매매로서 무효더라. 그 무효를 우리가 추인하자. 이걸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즉 무효인 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이게 무효행위 추인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무효인 가장매매를 했던 당사자가 분명히 새로운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이 있다. 뭐 추인하면 된다. 추인하면 뭘로 봐주겠다? 새로 계약한 걸로 봐주겠다. 그게 무효행위의 추인이 되는 거죠. 조문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가 대원칙.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의 질서행위, 불공정한 행위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어. 그런데 이런 가장매매와 같은 상대적 무효의 경우에는 분명히 유효한 계약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까 도박자금 대여 계약을 뭐예요? 나중에 새롭게 유효한 도박자금 대여 계약을 다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 나중에 도박자금 대여 계약을 새로 했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무효예요. 근데 이건 상황이 조금 다르죠. 유효한 매매 계약을 새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무효행위 추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더 생깁니다. 이 등기. 7월 10일 날 추인을 했어요. 그죠? 유효한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이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가부터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아야 돼요.
근데 이미 등기는 1월 10일 날 을에게 넘어가 있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7월 10일 날 요 을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등기를 해줘야 돼요. 을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돼요. 그런데 귀찮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무효등기의 유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무효등기를 재활용, 유용이라고 해요. 언제? 7월 10일 날. 1월 10일 날 이미 을에게 넘겨줬던 등기를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을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예요. 을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1월 10일일까요? 7월 10일일까요? 7월 10일. 등기는 언제 넘어갔는데? 이거 어디에서 갈려요? 세금 누가 내느냐?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내잖아요. 세금 누가 내야 돼요? 갑이 내야 돼요. 을은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 7월 10일.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무효 등기를 재활용할 때 그 등기는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지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판결하게 됩니다. 무효 등기 유형이 이렇게 무효행위 추인과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효력은 그때부터 유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121페이지 무효행위 추인 139조 조문하고요.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는가? 원칙 안 된다. 쭉 내려가서 3번에 동그라미 1번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의 질서 행위, 불공정한 행위 따위는 추인할 수 없다. 즉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게 원칙이다. 밑으로 내려가서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무효 행위를 예외적으로 추인하게 되면, 예를 들어 가장매매 행위를 나중에 추인하게 되면 1월 10일 날 체결했던 가장매매 자체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추인한 7월 10일 새롭게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가장매매 계약을 추인한 경우에 가장매수인 명의 등기를 추인한 때부터, 등기는 추인한 때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지 소급해서 유효가 되진 않는다. 관련 판례 1번 거기 가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등기라고 생각하세요. 무효인 등기를 전용 즉 유용하기로 했을 때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것이고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로 바뀔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 지문으로 출제가 됩니다. 됐죠?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전환도 역시 간단히 개념만 봅니다. 자, 전환은 조문 자체가 좀 어렵게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조문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효행위 전환의 개념만 생각을 해봅니다. 갑과 을 사이에요. A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물권 가서 볼 건데요.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려면요. 반드시 지상권 등기를 해야 돼요. 자, 요 A 토지 등기부가 있을 거예요. 등기부에는 소유권자가 누구로 등기가 돼 있을까요? 갑으로 등기가 돼 있겠죠. 갑소유니까. 그 땅을 을하고 지상권 계약을 했을 때 을이 지상권을 등기해야만, 즉 지상권자 을이라고 등기가 되어야만 을이 지상권을 취득해요. 지상권이란 타인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예요. 타인 토지를. 이때 을이 갑과의 계약을 통해서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지상권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갑과 을이 지상권 계약을 하면서 지상권을 등기하지 않는다. 특약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거 무효입니다. 전체가 무효가 돼버려요. 일부 무효, 원칙, 전부 무효. 자, 이렇게 지상권 설정 계약이 무효입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이 무효라는 것은 을은 더 이상 갑소유 땅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지상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타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데 지상권 등 계약 자체가 무효라면 을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을이 A 토지를 사용 수익을 하고 그에 대해서 갑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을이 매년 지료를 지급했더니 갑이 말없이 수령을 하더란 말이죠. 계약은 무효인데 을이 땅을 사용 수익을 하고 그 사용 수익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여기서 남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면서 남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이 따로 있어요. 임대차 계약이라고. 그러면 갑과 을은 계약은 무효인 지상권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마치 유효한 뭘 한 거하고 똑같아요. 임대차 계약을 한 거하고 동의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지상권 등기 없이 을이 갑소유 땅을 사용 수익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더란 말이죠. 우리 414페이지를 가보세요. 414페이지 보면 618조가 이렇게 돼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임대인을 말합니다. 상대방 임차인을 말합니다.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돼 있죠. 이거 똑같잖아요. 을이 사용 수익을 하고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치 갑과 을은 유효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 똑같아졌단 말이죠. 이럴 때 138조는 갑과 을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걸로 본다. 이게 무효행의 전환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지상권 설정 계약 이 유효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유효한 다른 계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른 계약. 이게 무효행의 전환이라고 부르는 제도예요. 123페이지를 봅니다. 위에 조문만 확인해 봅니다. 138조 무효인 법률행위가 지금 예를 들었던 무효인 지상권 설정 계약이 다른 법률행위 즉 임대차 계약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당사자가 지상권 설정 계약이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임대차 계약을 했을까? 했겠지. 보세요. 사용식하고 돈 주고 있잖아. 그죠? 여기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 거예요. 그럴 때 다른 행위 효력을 갖는다. 그걸 뭐라 한다? 무효행위의 전환. 양가라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의의가 있고요. 123페이지 맨 밑에 보면 기억 무효인 지상권 설정 계약이 유효한 뭘로? 임대차로 바뀌는 경우라고 해서 위로 올라가면 효과가 있습니다. 무효인 행위가 그 행위 자체가 유효로 바뀌는 게 아니라 유효한 다른 행위로 바뀐다. 이걸 뭐라 한다? 무효행의 전환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정도를 오늘 무효에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리하고 무효 취소 중에서 무효까지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그 기본적인 뼈대를 잡았으니까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집에 가셔서 다음 주에 취소할 때 무효 모르면 취소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정도는 꼭 보고 오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죠? 네, 설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